나는 어머니를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 2023년 2월 9일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선고공판에선 한 남성의 주장입니다. 그의 혐의는 존속살해, 존속살해 미수, 현조 건조물 방화. 죄명을 풀이해보면 불을 질렀고 부모를 죽이려고 했으며 결국 죽였다는 뜻이 됩니다. 피고인은 85년 12월 2일생 김모씨. 그는 무려 3차례나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 시도를 했고 마지막 살해 현장에선 살인 후 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 후 살인, 무슨 뜻일까요? 오늘 그의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은 재판부에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남해 존속살인 사건의 전말편입니다. 이 사건 아마 기사로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작년이었죠. 2022년 5월 20일 새벽 6시경 한 신고를 통해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신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상가 1층, 2층 사이 계단에서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되어 119로 신고 전화가 접수됐던 것이죠.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살펴보고 시신을 검안하고 나서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게 됐죠. 분명 아들의 진술로는 자고 일어나 보니 어머니가 여기에 쓰러져 있었다. 계단에서 무언가 넘어지시거나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식의 말을 했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땐 분명 타살이 명확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재빨리 살인사건으로 전환한 뒤 유독 의심이 가는 바로 그 아들 김씨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는 장례식을 핑계를 대며 계속 차일피일 시간만을 미루고 있었죠.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언론 보도에 나온 데서는요, 경찰이 최초로 의심했던 이유가 당일의 행정 문제였습니다. 5월 19일 사건 당일 7시 30분에 외출을 하고 오후 11시에 집에 들어와 어머니가 집에 있는 걸 확인하고 잠을 잤다라고 처음 진술을 했죠. 근데 경찰의 행적조사에서 이 내용이 거짓말로 밝혀집니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이 안의 행적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분명 당시 어머니와 7시 30분에 들어온 건 맞는데 그 이후 최종 귀가 시간도 잘못되어 있고 물론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무려 이 중간중간 술자리에서 다시 사건 현장, 술자리와 사건 현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작년 5월 말 6월 초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며 이런 말을 했죠. 범행을 인정했다. 돈 문제를 다투다가 잘못 실수로 밀어서 우발적으로 살인했다. 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서 어머니가 사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선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돈 문제를 다퉜을까에 대한 부분 하나, 그리고 정말 우발적 살인이 맞는 걸까지요. 작년 세상에 잠시 알려졌다가 그렇게 점차 묻혀버린 사건입니다. 현재 1심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건이기도 하죠. 저희는 제보를 통해 본 사건에 대해서 확인하던 중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끔찍한 정황들을 포착하게 되어 정말 어떤 판결이 나올지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왜 사형을 주지 않았는지, 얼마나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하나씩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85년생 김씨. 그는 다 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많이 의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그렇게 적지 않은 상당한 양의 재산이었거든요. 김씨는 2020년 여름경 이상한 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평소 자기가 일하던 부분에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행했던 해외 선물 투자를 접하게 되죠. 사실 그 시기엔 좀 잘 되던 시기가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듯한 느낌이 있던 바로 그 시기였죠. 그때 당시 초반에 약 2억 원 상당의 큰 이익이 나타나자 김씨는 점차 해외 선물 투자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경기는 점차 안 좋아졌고 결국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자 손실이 계속되기 시작하자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계속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 금액이 무려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탕진했다.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물타기, 해외 선물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몰래 빼놨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테지만 당시 아버지가 뇌 쪽에 좀 문제가 생기셔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겁니다. 물론 거기만 이용하지 않았죠. 친구 및 가족, 지인들로부터 아버지 병원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로 돈을 계속 빌립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거듭된 투자, 손실, 채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해외 선물 투자를 하다가 난리가 났고 부채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신 거였죠. 그게 2022년 3월경이었습니다. 조건을 겁니다. 더 이상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모든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 다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버지 명의에서 돈을 몰래 뺐죠. 2022년 5월 결국 김 씨가 가진 채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빌린 돈까지 다 합치면 6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김 씨는 다른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냥 돈을 다 가져야겠다. 바로 부모님을 살해해 상속을 받을 생각이었던 겁니다. 2022년 5월 15일 저녁 8시 20분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한 집에서 갑자기 화재 사고가 발생합니다. 집안에 있던 어머니,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 깜짝 놀라 간신히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우연한 화재였던 걸까요? 화재 감식 결과 어머니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쓰던 전기난로가 콘센트를 직접 쏘이고 있었고 그 콘센트가 녹으면서 스파크가 발생했고 소파, 거실에 있는 많은 이불 같은 데 불이 붙으며 점차 화재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달랐을까요? 하지만 그로부터 사흘 뒤인 2020년 5월 19일 저녁 어머니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이렇게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2022년 5월 19일 저녁 7시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아버지 명의의 건물에서 3층에서 먼저 어머니한테 이거 진정제예요 라고 속이고 수면제인 졸민정을 먹인 뒤 잠이 들려는 어머니에게 해외 투자 선물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렸다고 합니다. 이를 듣고 놀란 어머니가 꾸짖기 시작하자 2층 앞 계단으로 강제로 끌어내어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어머니 머리를 모서리 계단에 있는 부분에 수에 내리쳐 다량의 피가 흘러나온 걸 본 뒤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바로 1차 살인 행위 이후 어머니가 숨을 거뒀다라고 생각하고 방치한 채 지인들의 술자리 약속에 아무렇지 않게 나간 김 씨였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과정, 그때 다시 한번 이 건물을 들립니다. 그때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살아계신 거였죠. 이걸 확인한 김 씨는 또다시 어머니를 찾아가 살해하게 됩니다. 검찰은 그 시간을 저녁 9시 20분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 4층 옥탑방에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다시 양손으로 멱살을 잡은 뒤 3층과 2층 계단 중계 사이를 끌고 가 벽 부분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내리쳐 그렇게 숨을 거두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검찰은 이런 공소 사실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지요. 상대방은 우발적인 문제였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과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걸까요? 우선 저희는요, 첫 번째로 정말 돈을 많이 빚을 진 게 맞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역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6월에서 7월 사이 당시에 선물 투자를 시작한 김 씨는 애초에 알려진 대로 2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낸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은 계속적으로 손실이 나기 시작했고 2022년 5월 기준으로 약 5억 7천만 원 정도였죠.
그 이유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카드 돌려막기 대출을 시작을 했고 2022년 1월 3일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냥 교통사고였을까요? 어쨌든 그 교통사고 이후 입원비, 치료비를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돈을 빌렸으며 한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까지도 모두 한도를 소진하게 됩니다. 2022년 5월 빌린 금액을 다시 한번 정산을 해보면 친인척에게 빌린 금액 1억 3,800, 지인에게 빌린 것 9,500, 금융기관에게 빌린 건 3억 7천, 약 6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정도 금액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자산이 많으셨던 사실입니다. 건물도 아버지 명의, 집도 따로 몇 개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아버지의 돈을 쓴 사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꽤나 긴 시간이었죠. 그때 아버지 통장에서 2천만 원을 건드립니다. 그 이후 2022년 1월 3일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 뒤 중환자실에 입원한 그 직후부터 7,014만 원, 아버지의 통장에서는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걸 해외 선물 투자에 사용을 무단으로 한 것이었죠. 자, 그럼 궁금합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4일 전이었던 5월 15일 어머니가 잠을 자는 집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 이거 우연이었을까요? 아버지는 교통사고, 상세불명의 뇌경색, 이게 다 정말 우연이었던 걸까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당일 저녁, 김 씨는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마치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서였죠. 그리고 자신의 집에는 아내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사온 회덮밥을 함께 만들어 먹고 그 뒤에 직접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다준 정황이 확인이 됩니다. CCTV 확인 결과 15일 저녁 8시 16분 주택 옆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함께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8시 29분경에 김 씨의 아내가 차량을 가지고 와 함께 탑승하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약 13분 정도 이 집에 머무르고 있었죠. 근데 김 씨는 밤 11시 4분경 어머니에게 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불이 났다. 해서 김 씨는 11시 5분 119에 직접 신고 전화를 했고 11시 7분 화재 현장에 도착해 어머니를 구출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건 우연이었던 걸까요? 분명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를 직접 가서 구했습니다. 그럼 이걸 살인 미수라고 보는 건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김 씨도 그렇게 주장을 했죠. 과연 진실일까요? 저희는 한 가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화재 현장 조사서였죠. 이 조사서에 따르면 발화 지점이 주택 거실에 있는 소파 주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재의 원인은 소파 주변 콘센트에 미상의 전원선 같은 게 연결되어 있었고 콘센트에 강한 뜨거운 열이 관찰된 점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집에 살았던 어머니가 평상시에 자주 썼다는 온열기의 잔해가 발견되는 점까지 보고 타고 남은 이불까지 관찰되는 점으로 보아 켜놓은 온열기가 사용 중 넘어져서 이불 등에 착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고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죠. 이에 대해 김 씨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살해하려고 주택에 불을 내거나 화재 유발에 대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건 어머니가 평소에 쓰던 전기난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고 나는 직접 어머니를 구하기도 했다. 사흘 뒤에 있었던 존속 살해에 대해서도 검찰이 얘기한 살해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어머니와 다투는 과정에서 밀어 계단으로 떨어지게 한 사실뿐 범죄에 알려진 대로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내리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우발적이라는 내용이었죠. 과연 진실일까요? 경찰과 검찰, 바보가 아닙니다. 그의 말, 모든 알리바이를 깰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죠.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십시오. 좀 전까진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테지만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범행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들키는 과학수사의 힘이지요. 일단 당일 행적과 그리고 참고인 조사의 내용을 저희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방화가 있던 날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덮밥을 만들어서 함께 먹은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아내는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에 회를 사온 게 김 씨였다. 그리고 요리를 전적으로 김 씨가 직접 했다. 근데 그날 좀 이상한 정황을 목격했다. 어머니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던 도중에 다 드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꾸벅꾸벅 고개를 떨구면서 너무나도 잠이 많이 오는데 졸고 계셨다는 겁니다.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을 해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잠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라는 반응에 남편 김 씨가 아마 새벽부터 밭일을 하고 오셔서 피곤하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집에서 같이 주무시게 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테이블에 앉은 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눕힌 뒤 어머니가 잠이 드는 모습을 보고 아내는 샤워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샤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남편이 갑자기 어머니가 집에 가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밖에 정황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 그냥 갑자기 태워서 갔다 정도로만 진술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어머니는 왜 갑자기 꾸벅꾸벅 졸았던 걸까요?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고 치기엔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런 수면 상태가 돼서 소파에 누워 계시다가 아내가 씻으러 간 사이에 갑작스럽게 집에 간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다는 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았죠. 한 가지가 의심이 갑니다. 바로 수면제죠. 물론 의심입니다. 이 의심은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 전날이었던 5월 14일 화재 일산화탄소, 화재 일산화탄소 중독, 주택 일산화탄소를 검색한 기록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불이 났던 당일인 15일에도 온풍기 화재, 전기 온풍기 화재, 전기 히터 화재, 화재 사망 장례, 화재 사망 입관, 화재 사망 사인 같은 단어들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되죠. 그리고 사건 당일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 짧았던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이런 걸 검색했습니다. 화재 사망, 난로 화재 같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그 안에서 시청한 기록이었죠. 우연일까요? 이걸 우연으로 보긴 너무 힘듭니다. 검색을 미리 하고 그게 마치 실현되듯 그대로 발생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검찰은 한 가지 사실을 더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고의 혐의가 있었다, 살인 미수다라고 판단한 또 다른 간접 증거와 직접 증거가 있었습니다. 간접 증거는요, 5월 19일 살인 혐의로 5월 22일 긴급 체포된 뒤에 경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저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뒷말이 매우 소름 돋았습니다.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물론 직접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성은 있었죠. 그런데 직접적인 한 가지 증거도 또 포착됩니다. 화재 사건이 발생된 이후 어머니는 친하게 지내던 한 수녀님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편 간병비가 너무 많이 나와 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 읍내에 있는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다. 원래 시어머니가 거처하던 집으로 잠깐 갔는데 당시 잠을 자다 목이 뭔가 칼칼해 잠에서 깼다. 어두워서 불을 켰더니 불이 켜지지 않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또 다른 한 군데 문을 열었지만 그것마저 밖에서 잠겨있어 열리지 않았다 해서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인지 세면장인지 기억 안 나지만 그쪽을 열어 아들에게 전화해 불이 났다 하더니 아들이 와서 사다리를 이용해 나를 꺼내주었다.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가 방문을 밖에서 잠궜습니다. 그날 CCTV에 이곳에 갔다가 나온 사람, 들어간 직후 나오지 못했던 사람은 어머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남편 김 씨밖에 없습니다. 방문이 잠겨 있었다는 것, 당시 들어갔을 땐 인물 2명, 바로 어머니와 아들 김 씨였죠. 그리고 나온 사람은 아들 김 씨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인물들은 절대 이곳에 간 흔적조차 없죠. 그럼 문을 잠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아들 김 씨밖에 없습니다. 고의적인 방화에 대한 살인 미수의 증거입니다. 그럼 5월 19일 존속살해 범행은 정말 우발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이었을까요? 4일 전 있었던 모습만 보더라도 계획적인 부분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보도에선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1차에서 2차 술집을 갈 때 잠깐 나와서 어머니를 확인하고 살인을 또다시 저지른 뒤 아무렇지 않게 술자리를 갔다. 그런데 저희는 CCTV에 대한 놀라운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같이 세보겠습니다. 5월 19일 사건 발생 그날 저녁 6시 어머니와 아들 김씨가 함께 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이 건물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신으로 발견될 때까지요. 바로 아들 김씨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저녁 7시 30분 건물을 나오게 됩니다. 들어갔다 나온 한 번이었죠. 지인들과 만나기로 한 술집을 향해 갑니다. 바로 이 사건 현장에서 바로 50m 코앞의 거리였죠. 미리 만나기로 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요, 좀 이상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4분 뒤였던 7시 34분, 거기서 다시 나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7시 40분 다시 나오지요. 두 번째입니다. 7시 56분 다시 한번 나와서 술자리를 나와 그리고 다시 한번 건물로 들어간 뒤 8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시간이 매우 짧죠. 4분 단위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왔다 갔다입니다. 8시 46분경 또다시 나와 건물 한번 들어갔다 2분 만에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였죠. 9시 4분 다시 한번 술자리에서 나왔다가 다시 9시 9분 약 5분 뒤에 다시 나와 술자리를 향하게 됩니다.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9시 16분 술자리에서 나와 이 건물에 있는 1층 무인 카페에 들어갔다가 18분 건물로 들어갑니다. 앞선 결과로 보면 이 6번째 나오는 왔다 갔다에서도 분명 4분에서 5분 사이에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34분을 머물다가 9시 52분경 신발을 슬리퍼로 갈아 신고 나옵니다. 그 사이 친구들은 2차 장소로 이동을 한 상태였죠. 한 포차였습니다. 해서 10시 4분경 그 포차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포차에 도착해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10시 23분 포차에서 나와 10시 25분 또다시 건물로 들어가고 28분경에 다시 건물로 나오게 됩니다. 7번입니다. 왔다 갔다를 7번이나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3, 4분 이내에 다시 나왔다가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요, 유독 한 템포가 있었죠. 9시 18분에 건물로 들어가 34분 동안 머물다가 9시 52분경에 다시 슬리퍼로 갈아 신고 나왔다라는 것.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5월 20일 오전 6시 41분 계단에서 피 흘며 쓰러져 있는 걸 아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그 34분의 비밀이 무엇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앞서 계속 왔다 갔다 그때는요, 어머니가 지금 그 장소에 그대로 있는지 목숨을 잃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를 하고 있었는데 9시 18분쯤에 건물에 딱 들어가서 그 6번째 어머니가 사라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 의식이 돌아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옥탑방으로 이동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시 어머니를 찾아가 어머니를 끌고 내려온 뒤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해 어머니를 살해했다라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많은 혈액이 묻자 신발을 갈아 신고 나왔던 겁니다. 우발적 살인이었다. 계단에서 밀었다. 그럼 한 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한 번처럼 보여지지 않는 대목이죠. 그러면 4분 단위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라 34분 뱄을 때쯤 그때 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가 계속 왔다 갔다 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질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저는 그 사건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현장 수사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2층 출입문 앞 복도 공간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모아둔 흰색 봉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다른 곳에 비해 많은 혈흔들이 묻어 있었고, 또 2층 출입문 좌측 첫 번째 계단 주변에 서로 방향성이 다른 충격 비산 혈흔을 동반한 다량의 혈흔이 관찰되며 계단 모서리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 철제 틀이 매우 날카롭고 그 주변에 혈흔이 묻은 머리카락이 다수 관찰된다. 이 말은 그냥 떨어져서 부딪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 서로 방향성이 다른 충격 비산 혈흔, 말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비산혈흔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손에 피를 났을 때 생각해보시면 제일 쉽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을 때 우리는 그걸 가만히 두게 되면 중력 방향으로 동그랗게 톡톡 떨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강하게 흔들기 시작하면 당연히 바닥이 아닌 다른 부분에 묻게 되는데, 우리의 경험 측상 그 힘과 각도에 따라 길어지거나 혹은 짧아지거나 얼마큼 세게 부딪히거나 이런 식에 대한, 바로 혈흔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격 비산 혈흔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건 피가 튀는 방향에서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쪽. 근데 떨어지면서 과연 비산 혈흔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였죠. 또 하나, 혈흔 자체가 여기서만 발견된 게 아니었습니다. 2층 거실 바닥에 혈흔이 묻은 양말의 족적들이 관찰되었고, 계단 및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그곳에서 낙하 혈흔 및 묻힌 혈흔, 뭔가 묻어서 잡으면서 생기는 혈흔들이 관찰됩니다. 옥탑방 건물과 계단 사이에 매우 좁다 보니 한 사람만 지나간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통로를 지나가는 사람은 분명 어머니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해서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겁니다. 과학수사의 힘이었죠. 애초에 계단에서 공격을 당하고 쓰러져 있다 정신을 차렸고, 그 34분에 대한 미스터리가 이렇게 풀린 겁니다. 어머니가 위로 올라가셨고 그걸 따라가서 끌고 내려온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고, 그 뒤에 신발을 갈아 신기 위해 들어왔다가 찍힌 흔적들까지 전부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의 방화에 대한 살인 미수, 그리고 살인에 대한 계획적인 부분들, 이게 증명된 다른 부가적인 요인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계단에서 살인, 계단에서 사망, 계단 추락사 부검 같은 걸 검색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범행 계획은 훨씬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범행 전날이었던 5월 18일에도 계단 넘어져 사망 후 검시 절차, 졸민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됩니다. 졸민정을 계속 썼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 수면제의 검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김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수면제를 따로 먹고 있었다. 3월 19일, 4월 20일, 5월 13일에 수면제를 구입했고 이 수면제는 졸피트다, 졸민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먹은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건 어머니가 직접 구입한 수면제다 라는 내용이죠. 검경은 확인을 해봅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2022년 3월 24일과 5월 16일 졸민정 7정을 처형하다 구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졸민정을 구입했고는 어머니가 드신 게 그러면 맞는 걸까? 근데 딸은 어머니가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지인들도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다라는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딸이 한 가지를 기억해내죠.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오빠가 잠을 잘 못 잔다고 수면제를 대리 처방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갖다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해외 선물로 많은 손실을 입었던 김씨. 어머니는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그 수면제 다 먹을 거 죽을까봐 걱정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그걸 어머니를 살해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또 사건 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서 경찰은 무언가 의미심장한 검은색 비닐봉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혈흔이 묻은 수건, 수면제, 졸민정 3정이 들어가 있는 백색 플라스틱 통, 졸민정 성분이 녹아 들어있는 12ml짜리 플라스틱 물약통,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죠. 누가 보더라도 먹였다라는 느낌입니다.
어머니는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주면서도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혹시나 죽을까봐. 모든 걸 갚아줄 수 있다. 네가 고치기만 한다면, 더 이상 하지만 않는다면. 하지만 아들은 그걸 부모님을 살해하는 도구로조차 썼습니다. 또 하나, 어머니가 34분간 옥탑방으로 도망쳤을 당시 어머니는 생존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공격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본인이 아프다면 119에 갈 수도 있지만 만약 병원을 가게 되면 그 가해 행위가 혹시나 알려질까 걱정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2번이나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건물 내에서 말이죠. 어쩌면 검경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내용이든 다 찾아내서 바로 이 사람이 절대로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겠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곳에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절대로 계단에서 굴러 생긴 추락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둔기 같은 것에 가격당해 폭행을 당해 발생한 게 더 합리적이다. 들어간 각도가 계단에 찍힌 게 여러 번이다. 이런 식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죠. 당시 어머니를 1차로 공격을 하고 나서 지인들 모임 자리에 갔을 때 한 지인이 기억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양쪽 뺨 군데군데 물방울처럼 피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재판부가 그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즉시 구조를 하거나 119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건물을 왔다 갔다 했는가? 우발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죠. 분노하셨나요? 하지만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잘 욕설은 안 하지만 이 새끼가 정말 사람 새끼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살해한 직후에도 계속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족사인 것처럼 모든 과정을 은폐하기 위해 술자리에 왔다 갔다, 2차 행위에서도 왔다 갔다, 어머니와 함께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가짜 신고, 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자 장례기간 때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며 초기화시켜버리는 행동까지 바로 증거인멸이었죠.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름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관에서 너무 싫어하기에 그냥 피고인 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85년 12월 2일생. 혐의는 존속살해, 존속살해 미수, 현존 건조물 방화. 2023년 2월 9일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가석방을 대비해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죠.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부에게도 묻고 싶은 게 있다. 왜 사형을 주지 않았는가? 살해 미수에 대한 어머니 건 하나, 그리고 어머니를 직접 살해했습니다. 그런데도 무기징역이었죠. 의심이 가지만 무죄가 나온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당시에 약 돈 2천만 원을 아버지 계좌에 썼던 김씨. 아버지가 퇴원을 하면서 그 돈을 찾기 시작하자 잘못하면 이 사실이 알려질까 때문에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을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3일 아침 8시 40분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엔 봉화로의 한 길이었습니다. 편도 1차로의 매우 좁은 도로였죠. 김씨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터 조석에 태우고 가련마을 방면에 그쪽 방향에서 집이 있는 봉화마을 방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속도도 약 60km 이내로 저속이었죠.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측 전복대에 들이받아 아버지는 전치 12주, 어머니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는 한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 이에 대해 김씨가 졸음운전으로 난 우연한 사고다, 우연한 교통사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교통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검찰이 이 사건도 똑같이 살인 미수로 기소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검색 기록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아버지가 뇌경색에 입원을 하고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 분명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뇌경색도 상세 불명입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 뇌경색 치사율, 신장에 안 좋은 약, 좋은 약이 아닙니다. 교살, 목을 졸라 살해하는 거죠. 타이레놀 간 손상, 심정지 약물, 이런 걸 검색을 합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사건 이틀 전, 그때도 포터 추락 사고, 트럭 추락 사고, 포터 교통사고, 포터 교통사고 사망을 검색합니다. 분명 이런 검색 기록이 확인되었죠. 또 하나, 김씨가 당시 운전하던 포터는 아버지 명의의 포터였는데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가 왜 하필 그날 제거가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분명 자신이 제동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노면에 스키드 마크가 있는 끼익하는 마크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었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사고 당시에도 안전벨트는 김씨만 했고 부모님은 착용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터를 탈 이유가 없었죠. 이건 분명 아버지의 명의 차량입니다. 그 전에도 포터를 탔던 일들은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원데이 자동차 보험, 하루만 보장해주는 자동차 보험을 그날만 처음 가입해 사고가 난 상황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가는 살인 미수건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당시에 김씨가 당직 근무를 하고 오전 7시에 퇴근을 해서 졸음운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도 다친다. 무언가 자동차 사고, 보험과 관련된 사고, 금전적인 부분의 사고에서 항상 나오는 대목입니다. 무죄가 나올 때 얘기죠. 자기가 다칠 걸 감수하면서도 과연 이렇게 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그 대목이 나타났죠. 또 하나, 여기가 사실 제일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도 자세히 들어주십시오. 왜 그런 검색을 한 거냐? 라는 내용에 대해 김씨가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돈이 너무 많이 들었고 아버지의 돈도 너무 많이 써서 너무 창피하고 죽고 싶어서 사고로 위장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걸 부모님에게 지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원데이 보험을 들었다. 그게 김씨의 주장입니다. 웃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재판부가 받아줍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그대로 무죄를 판단했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도 이게 재판부에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이걸 왜 받아주는 거지? 지금 저희 라이브 채팅창에서도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혼자 죽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왜 태운 걸까요? 그럼 왜 자기만 벨트를 맨 걸까요? 왜 블랙박스는 없앴던 걸까요? 더 확실한 증거인데 말이죠. 사형을 주기가 어려웠던 걸까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게 분명 밝혀지게 되면 사형을 줄 수밖에 없는데 줄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걸까요? 만약 이런 이유였다면 방화 사건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의심이 많이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경남 남해에서 발생한 존속 살인 사건. 우리에겐 매우 짧은 기사로만 알려져 있는 내용의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가 정말 아들인가요? 그리고 아들을 끝까지 생각했던 부모님의 마음, 도대체 무엇이 맞는 걸까요? 무기징역, 가석방을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한다. 그게 옳은 해답인 걸까요?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비하인드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검찰이 정말 너무나도 나쁘게 봤고 괘씸하게 바라봤고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상상도 못했다가 아들이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숨어있던 거예요. 숨어있다가 당한 거죠. 근데 정말 이 새끼가 사람 새끼가 아니다라고 검경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7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딱 그거였다는 거야. 이것도 뭐 비하인드라서 정확하지 않아서 뒤에 좀 넣었지만 과다출혈 쇼크서도 검색했으니까 이 정도 혈액이 나오고 있다? 숨은 붙어있다. 이대로 두면 죽을 거다. 왜냐면 약도 먹었으니까. 계속 혹시라도 일어나서 신고할까봐. 그래서 계속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반복하면서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숨 쉬는지 대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야.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 계단에다가 그대로 둔 상태로 피를 계속 흘리게 하고, 자기는 와가지고 숨 쉬는지 확인하고 가고, 숨 쉬는지 확인하고 가고, 숨 쉬는지 확인하고 가고, 그러고 있다가 딱 도착했어. 어머니가 사라졌어. 그리고 이것도 하나 얘기는 드릴게요. 얘가 바로 올라갔어요, 위로. 왜냐면 어머니가 사라지고 나서 혈액의 위치를 봤거든. 계단 밑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혈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진짜 나쁜 새끼인 게, 어머니가 혈액을 흘리면서 이동을 했잖아. 그걸 확인한 거야. 그 순간 밖으로 나갔나? 자기는 그게 제일 두려울 거 아니야. 신고하러 간 거 아니야? 근데 밖으로 나간 혈흔이 아니야. 위로 올라간 혈흔이에요.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서 잡아서 데리고 강제로 멱살 잡고 끌고 와서 또다시 벽에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살해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신고를 하면 안 된다. 뭐 어쨌든 이게 알려지면은 아들한테 피해 갈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숨어 계셨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부모의 마음이, 뭐 진짜 저도 이게 정말 너무 가슴 아픈 내용이어서 사실 이것 때문에 방송을 했던 건데, 난 얘가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끝난다고 보면 얘는 진짜 일륜천륜의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는 몇 번 죽은 거냐고. 어머니 아버지는 몇 번의 살해 위협을 당해왔는지를 알 수 없어. 그 돈 때문에. 더 무서운 얘기 하나 할까요? 얘 상속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거 이제 멈추려고 상속도 받으니까. 그럼 이제 n분의 1로 나누겠지. 이 형제들이 있어요. 얘 이거 쓰고 나면 나중에 안 그럴까? 이런 애들 또 그래요. 이거 그냥 잘 지나갔잖아. 그러면 이거 되는구나. 이러면 또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죠? 그 부모님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부모님도 조금 뭐 애매하게 좀 돌아가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고, 자기 그 장애 있는 동생이랑 나눴는데 자기가 탕진하고 동생 해가지고 해서 원래 1심 때는 그거 유죄 인정돼가지고 떴다가 갑자기 그거 돌렸잖아. 항소심 때. 그래서 이제 막 그 안에서 나오고 방송에서 난리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게 아니라고. 얘도 분명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얘는 절대 멈추지 않았을 거야. 얘는 돈이면 부모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아무렇지 않아요. 얘가 정말 죄책감이라는 게 있을까? 얘는 그렇게 부모님을 죽이고 나서도 또다시 해외 선물을 하고 있었다고.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사형 안 준 건 좀 그래요. 정말 인간이기 포기했으면 인간의 대우를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지금 이 끝까지 올라와요. 이 새끼 이름이 지금. 근데 참는 거예요. 그냥 너무 공론화도 안 됐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쨌든 가족들, 형제들도 있으니까 형제들도 인정 안 하겠지만 어쨌든 참는데,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런 새끼가 가석방 된다? 85년생이란 말이야. 진짜 그런 미친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